이제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폴란드가 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규모 도입을 결정지었습니다.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기반의 경정찰 차량 400대와 폴란드가 라이선스 생산하는 신형 중보병 전투차 개발 사업에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건데요. 이러다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최대 규모 방산 수출국으로 폴란드가 등극할 지경입니다. 심지어 이번 계약은 단순한 방산 대박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통 많은 분이 폴란드발 방산 계약의 규모에 집중하십니다. 규모만 따져도 역대 최대인데다 천 단위의 물량이 오가다 보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규모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기술적 이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FA-50 PL을 개발하면서 FA-50 블록 20 개량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K9A2 개량 사업도 수년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2K의 경우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소간의 개량이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던 능동방어장치 탑재를 미리 실험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기술적 성취는 대한민국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중요한 기반으로 사용될 텐데요. 그리고 이번 경정찰 차량과 중보병 전투차 개발 사업 또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K9은 이번 계약건으로 자주포에 이은 새로운 부캐까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대한민국 전술 차량 도입에 얽힌 모든 이야깃거리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이 국영방산기업 PGG와 2억 7천만 유로, 하나 약 4천억 원 규모의 소형 전술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PGG는 이 물량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소형 전술 차량 통칭 KLTV 400대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는 폴란드가 기존에 운용하던 포커 전술 차량을 대체하게 됩니다. 차종은 K151 현마의 수출형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현마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버전에 따라 전장 4.5에서 4.6m, 전폭 1.9m, 전고 2.1m, 중량이 1.9에서 2.3톤에 달하는 호커는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전술 차량인데요. 나름 3,400대 이상 생산되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국방비에 여유가 부족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꽤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커를 생산한 게 대한민국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우폴스카는 호커2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최종 취소되었는데요. 이때 계획 취소로 호커는 1984년 프로토타입 개발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구식 설계 개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성능도 민수용 오프로드 차량과 크게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호커를 생산하던 DGT 민시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차량 생산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굳이 성능까지 후달리는 호커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어졌고 이미 현지 환경에 맞춘 차량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으며 군사,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밀접한 나라의 소형 전술 차량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과 K151 현마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장 4.9m, 전폭 2.1m, 전고 2m, 중량 5.7에서 7톤의 현마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하이 모빌리티 멀티펄포즈 휠드 비하이클, 통칭 험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죽하면 개발 과정에서 험비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현마를 제외하고도 티르키의 오토카르 코브라, 브라질의 아그라레 마루아, 이베코 LMV, 일본 하야테 등도 죄다 험비와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던 전술 차량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GAG 티그르나조차도 험비와 상당히 유사한 외형인데요. 이쯤이면 현마가 험비와 비슷한 게 아니고 현대 전술 차량의 외형적 수렴 진화 끝에 험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전투 시의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최저지상고를 낮추고 험지 주파를 위한 강력한 엔진, 기본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경장갑, 추가 무장 등을 탑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험비와 유사한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마는 호커는 물론 험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선 기동성 측면에서 현마는 포장도로 기준 최고 시속만 시속 130km에 육박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험비가 최고 시속 105km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게다가 항속거리도 현마가 600km를 넘기는 데 비해 험비는 560km대가 한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마는 최대 46cm의 수직장애물과 76cm 깊이의 참호도 통과할 수 있으며 40%의 측면경사, 60%의 전면경사를 주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험악한 지형에 맞춘 최적의 설계인데요. 여기에 수십 밀리미터의 하천은 가볍게 자력 도하가 가능한 도섭 능력은 대한민국 군용 차량의 전통적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마의 롬플렛 타이어는 만에 하나 총격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시동 알고리즘부터 특수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든 일발 시동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영하 3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K151 현마는 험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번 폴란드 계약건이 워낙 대규모라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을 뿐 현마는 본래부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전 배치가 확인된 것만 나이지리아, 말리,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등이 현마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대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군용 차량, 전술 차량으로 알고 있었던 K131 레토나의 시절과 달리 K151 현마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서 소형 전술 차량은 차량화 보병의 최전선이자 기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전의 이면에서 정보우위가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장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데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군대 단위부터 전장에서 빠른 위치 변경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량화 보병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인 셈입니다. 보병의 이동이 느리니 최전선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량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가능한 군대와 불가능한 군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에 인구 절벽으로 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도 소형 전술 차량 보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현대전장에서 전략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은 전황 정보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찰은 적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며 적의 약점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정찰은 적의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군대는 인력, 장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동성이 높은 장비는 전투 전환과 탄력성을 높여 전략 단위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보병보다 차량화 보병의 작전을 훨씬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시속 4km로 움직이는 보병의 행군과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차량화 보병의 작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단위의 작전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량화 보병의 장점은 군대 단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대당 전술 차량 한 대를 지급한다는 거야 뭐야 싶으실 텐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군 편제 최소 단위인 분대에 K151 현마, K806-808 차륜형 장갑차, K200 APC 등을 배치해 전병력을 차량화 보병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백두산 호랑이 체계인데요. 군대 단위의 전투력과 정찰 능력을 향상해 의무복무제도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뜨리고 전력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개 분대당 K151 현마가 한 대씩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군의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정찰 능력이니 기동 능력이니 같은 간접 효과를 제외하고서라도 아주 직관적으로 현마에는 K16 기관총,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등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이나 40mm 유탄 발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만 3km에 달하는 현궁은 최대 80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중국의 최신 개량형 99A식 주력 전차를 제외한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보병분대 단위에서도 대전차 전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른 기동성을 앞세운 게릴라전으로 생존성까지 높일 수 있으니 금상첨화인데요. 더군다나 현마는 연거리에서 7.62mm와 5.56mm 총탄을 막아낼 수 있고 수류탄과 대인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스타나그 4569 레벨 1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존력 증대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폴란드가 험비 대신 K151 현마를 선택한 것도 이런 높은 화력과 기동성, 방어력을 모두 따져본 결과입니다. 특히 험비가 민수용으로도 불린 차량이란 걸 감안하면 생산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모두 고려해도 대한민국 K151 현마가 한 수 위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렴진화의 끝으로 여겨지던 험비의 명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51 현마 도입에 이어 폴란드는 최근 K9 차체를 활용한 중보병 전투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HS 크라프를 위해 생산한 K9 차체에 GSSW-30 40 포탑을 탑재하고 마크 44 부시마스터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UKM-2000C 7.62mm 동축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상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인 설계상 고화력과 중장갑을 두르고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인 보르숙 장갑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AHS 크라프에서 이미 한번 K9 차체를 활용한 체계 통합을 성공시킨 폴란드이기에 내릴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K9의 차체는 일반적인 IFV처럼 엔진룸이 전방에 있고 후방부의 여유 공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조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K9의 우수한 파워팩, 서스펜션, 그리고 구동계는 차체에 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훌륭한 잠재 능력을 간과하고 자주포로만 사용한다는 건 K9 차체를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까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무기 체계가 갈수록 모듈화를 추구하는 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K9 차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할 텐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복서장갑차 기반 플랫폼 모듈화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모듈만 갈아 끼면 다양한 임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화 방식 차체에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의 중보병 전투차 계획은 K9 차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고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과연 K9 자주포의 첫 번째 부캐가 또 어떻게 국제무대를 놀라게 만들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